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증여 카테고리로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가벼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증여 문제입니다. 현금 증여받은 것을 수증자가 신고할 때 계좌이체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 계좌로 받으면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세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이 영상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계좌이체로 자금을 넘겨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안 걸리겠죠? 와 비슷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쟁점을 가지고 구슬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쟁점은 미뤄두고 가벼운 사례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맡았던 업무이긴 하지만 금액은 비슷하게 그 외 사실관계는 각색한 것입니다. 갑은 A에게 현금 50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다음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일에 50억 원을 송금합니다. 수증자인 A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증여세 신고 의뢰를 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갑이 A에게 5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A의 배우자인 B와 자녀인 C, D 이렇게 4명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대략 6억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는 이 사실을 A에게 안내했고 A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증여자인 갑도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전액을 받든 가족이 나누어 받든 상관없기 때문에 6억 원을 절세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미 증여자인 갑이 A에게 계좌이체로 50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를 취소하고자 A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갑에게 그대로 50억 원을 돌려주고 다시 갑이 A와 B, C, D에게 분산해서 증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 후 이러한 증여를 취소하고자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 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메모해 놓고 제작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좀 찾아봤는데 계좌이체의 증여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사례로 많은 정보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 측면에서 저는 있었던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의 증여 서비스를 꽤 많이 제공하는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여서 주의사항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풀어갈 정말 문제 없을까에 대한 답변에는 다른 전문가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담당했을 때 법률과 판례, 저희 사무실 실무 경험 등을 토대로 내린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임을 참고해주세요. 요즘 고객분들이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워낙 많이 알아보시니까 증여자산의 반환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희 구실 이야기는 딱딱한 법률 이야기는 제외하는 것이 컨셉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증여재산을 3개월 내 반환할 수 있는데 이중 금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을이 병한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 병이 다시 을한테 동일한 금액을 돌려주더라도 을이 병한테 줬던 첫 번째에서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이 을한테 다시 돌려준 두 번째에서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선 사례에서 갑이 A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했는데 이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나아가 금전과 계좌이체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A가 갑에게 50억 원을 돌려주고 다시 갑으로부터 A와 B, C, D에게 나눠서 증여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갑과 A 사이에는 이미 보내버린 5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금융기관 직원분들과 상담해보면 금액의 크기는 논외로 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아무렇지 않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이를테면 딸에게 증여의 목적으로 3천만 원 보냈다가 며칠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해 다시 되돌려줘도 괜찮지 않냐는 질문이 꽤 많습니다. 금전은 반환해도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계좌이체로 보냈을 때에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헌재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이라 했을 때 청구인은 금전의 범위에 계좌이체의 방식을 통한 증여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금전을 주고받는 방법에 불과할 뿐 수증자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면 이를
금전의 증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사례에서 갑이 증여의 목적으로 A에게 현금 50억 원을 이미 계좌이체했고 어떠한 목적이 있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이유에서 이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A가 갑에게 50억 원을 그대로 계좌이체로 돌려줄 생각이라면 헌재 판례에 의할 때 이는 금전의 반환이니까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A에게 송금한 50억에 대해서는 A가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고 만약 A가 갑에게 특정한 이유에서 다시 50억을 송금한다면 갑도 수증자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또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금액을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아니고 50억이죠. 딸에게 준 3천만 원을 며칠 만에 다시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니 사례에서 분산해서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6억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어 돌려주고 다시 받고 싶다는 욕심이 충분히 생기더라도 헌재 판례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상한 컨텐츠 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영향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판례나 심판례 말고 예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래되기는 했어도 2007년과 2011년에 나온 예규에 의하면 헌재에 드는 개념과 다른 결과입니다. 타인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것이 원인 없이 이체됐거나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정반대되죠? 증여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수만 있으면 반환했을 때 과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니 말이죠. 그 입증 방법 측면에서는 논의하지 않을게요. 이건 법리적으로 실제 업무가 진행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서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재 판례는 2015년 판례로서 앞선 두 건의 예규보다 후에 생긴 것이므로 시기상 보더라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라는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예규보다는 헌재 판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진행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세금 6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저렇게 상반된 결과가 있으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고 전문가로서는 판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컨텐츠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앞선 이야기들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측면에서만 받아들이시고 다만 간략하게 결론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사의 의견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예규와 판례가 충돌하면 아주 당연하게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세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할 때에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분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양도가액 등 덩어리가 크지 않은 이상은 일선 세무서 직원입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증여재산,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앞선 사례에서 50억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나 소명 요구에 대한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세무공무원분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니 헌재 판례니 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은 법리적으로 다툼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먼 이야기 정도가 되고 우리가 곧바로 상대하는 세무공무원분들이 뭔가 궁금함이 생겨서 우리에게 답변을 요청할 때에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충분히 영향력 있는 예규 정도로 소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례에서 설명하는 법리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판례나 판례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일은 예규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을 진행해도 대부분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예외가 탈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규에서 규정하는 대로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세무사로서 고객과 이 점을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규와 판례가 충돌하면 일단 당연하게도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무적인 요소를 조금 더해서 비교해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12번째 구실 이야기가 의미 있는 영상이 되려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갑이 A에게 50억 원을 계좌이체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A가 갑에게 그대로 50억을 계좌이체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갑이 A와 B, C, D에게 나눠서 송금한 후 A, B, C, D가 수중자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거래로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므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찾아서 준 후 입금하면 국가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갑이 A에게 최초에 보냈던 50억 원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A가 갑에게 50억 일단 돌려주고 다시 A, B, C, D가 나눠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첫 번째, 국세청에서 갑이 A에게 최초에 줬던 50억과 A가 갑에게 50억을 돌려준 거래를 문제 삼을 때 앞서 설명드린 예규로 소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A와 B, C, D가 각각 분산해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향후에도 A가 갑에게 50억을 돌려준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A가 갑에게 50억 원을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줘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확률 게임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갑과 A가 50억 원을 서로 반환하고 다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6억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 예규와 판례가 충돌할 때 예규에 따라 50억 원을 돌려주고 다시 나눠서 증여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확인되지 않기를 기대해보는 것이고 문제가 되면 예규로 대응해보는 것이고 이마저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나중에 대응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는 갑과 A가 50억 원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즉 금전의 반환으로 증여재산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설명드렸을 때 그럼 걸리면 어떡해요? 라고 반문한다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규와 판례가 충돌하고 있고 그러나 실무적으로 예규로 대응해보는 사례도 많고 금액의 중요성 측면에서 등등 리스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고민해서 종합적으로 세무사의 판단과 고객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맞아떨어졌을 때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A가 최초로 갑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고 다른 방식으로 증여를 받으면 6억 정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세금 내는 것이니까요. 당장 6억 원을 절세하는 방법과 앞선 증여재산의 반환을 통한 리스크에 확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례처럼 50억 원까지는 아니어도 몇천만 원이나 1, 2억 정도의 금액으로는 충분히 주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 사례에서 증여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마저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갑이 A에게 최초로 계좌이체 송금한 목적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가 갑으로부터 50억 정도를 빌린 것이고 A가 갑에게 되돌려주는 거래는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라 원금의 상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니까 50억 원의 연이율 4% 정도 또는 사채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정도로 계산해서 빌린 기간 그 며칠만큼의 이자를 A가 갑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갑이 A, B, C, D에게 분산해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줄 때는 증여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 정도만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실 이야기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례의 소개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매번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여러분께 유익한 사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의 구실 이야기 채널은 해답의 소개보다도 제가 겪은 사례를 설명드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저의 사례로만 말씀드리다 보니
다른 세무사님들, 다른 전문가님들과 다른 결과, 다른 의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만을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